방역 전문가면 방역 전문가답게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공개하고 지금과 같은 2.5단계,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을 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험한 길에 앞장서신 정강훈 목사님 부당한 불법적인 이 좌파 독재 정권이 폭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와 이해인 사무총장께 사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랑제일교회 측 정광훈 목사 측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이 박상학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금 들으신 것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태일 기자,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만은 도대체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 측과 북한 주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둘이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을까? 일단 그런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예. 그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 정권이. 예. 그렇게 이제 불만을 좀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불만이라는 예. 공통 분모 속에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 어제 기자회견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뜻이 뭐냐면 애국자 전광훈 목사 구속에 항의를 하고 지원을 호소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의 종교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는데도 정부가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켰다. 예. 미국 국무부 대사하고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등과 협력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그리고 종교 자유를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나름 뭐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북한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많이 억압을 하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는 또 이 정광훈 목사를 억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부는 또 북한과의 뭐랄까요 이제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묶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연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종교 탄압을 저지르고 있고 자신들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자로 유엔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이들의 이 뭐랄까 구원투수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대북 비라 문제 이 문제하고 정광훈 목사 구속권하고는 별개로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봐요. 전혀 공통점이 대북 비라 막는 거는 그거는 뭐 박상학 대표가 항의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로 그건 북한의 김여정이가 극렬하게 항의도 한 점도 있지만 또 북한 인권 주민들의 알 권리로 해서 또 해야 된다는 주장도 또 있거든요.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정광훈 목사 구속한 게 종교 탄압이고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적반하장 아닌가. 정광훈 목사는 지금 그 코로나를 계속 확산시킨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거의 1,200명 가까이 나오고 본인이 그 보석으로 나올 때 집회나 이런 모임에 일찍 안 가기로 약속해놓고 그 보석 약속을 어기고 또 마스크도 안 끼고 또 광화문 가서 8.15 때 연설하고 해서 여러 가지 책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교의 자유 문제하고 정광훈 목사하고는 좀 별개로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박상학 대표나 저 사랑제일교회 그 변호사의 얘기는 조금 오버한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방역이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방역에도 민주적 방역과 독재적 방역이 있는데 너무 민주적 방역만 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뭐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일정 부분 예배를 볼 자유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유보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15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입장 발표할 때 보면 꼭 영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옆에 이제 따라 붙는데 최무 기자, 이분들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유엔 또는 이제 외국의 시민단체 또 북한 관련된 단체에 기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단체고 어느 예.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실제로요, 지난 1일에 이 미국에 있는 대북 인권 단체입니다. 예. 자유북한 연합이라는 단체를 포함해서 전 세계 57개국 266개 종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면 좀 질타하는 항의 예.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원인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라면서 여름에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레스토랑도 가고 카페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할 거 다 했는데 왜 교회에만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느냐. 예.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당하게 희생양 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지난달 28일에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서명한 그 시민단체, 종교단체 관계자가 14,832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외국에서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종교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부분을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266개 이 단체들이 실제로 어떤 단체들인지 그리고 이 단체들이 우리 한국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선 서한을 보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얼마나 뭐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이런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이 좀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북한 자유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정말 그동안 성과가 아예 없었냐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앞장서는 일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데 이 수잔 숄티 대표가 굉장히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저도 2018년에 이 대북 전단을 날린다는 예고를 해서 예. 그 취재 현장에 직접 간 적이 있었거든요. 파주에. 결국에 당시에 뭐 경찰과 이걸 막는 시민단체와의 충돌로 무산이 되긴 했지만 당시에 정말 난장판이었는데 그 자리에 수잔 숄티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계속해서 인권 예. 얘기를 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번에 이런 북한과의 냉전 상황이 예. 벌어지게 된 이런 대북 전단 사태에서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탈북 단체들을 규제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수잔 숄티 이 대표가 굉장히 강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는 코로나와 좀 별개이긴 하지만 박상학 대표와의 결을 그동안 계속 같이 해온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 왔는데 이 코로나19에서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 좀 너무 맥락이 없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잔 솔티 대표,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국내에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북 강경 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사대주의란 말이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엔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이제 굉장히 주체적인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일부에는 미국에 있는 어떤 시민단체가 또 외국에 있는 어떤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어떠한 공개 항의 서한이라든지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은 선진국이고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할 정도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못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외국 단체들도 잘 면면을 뜯어봐야 돼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전광훈 목사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또 광화문 집회 주도 세력들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효과들을 염두에 두고 이분들이야말로 사대주의에 빠져 있나요? 외국에서 보내면 뭔가 있어 그런데 보이나요? 그분들에게 예. 우리가 여쭤봐야 되겠지만 예. 속마음도 밝히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에서 밀리고 예. 또 국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곽을 때리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좀 정당화하고 예. 세력을 좀 확산시키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7개국 266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단체들이 정당한 단체인지 대표성 있는 단체인지도 좀 예. 의문이고 실제로 활동하는지도 그리고, 봐야 실제로 되고요. 뭐 예. 서한도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도 좀 예. 의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서한들을 유엔에도 전달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는데 과연 유엔에서 이런 서한을 받아줄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엔 하면은 전 세계 국가들의 사실상의 대표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세계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편 타당성이 있는 단체 예. 또는 모임, 주장이라고 받아들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11월 3일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굉장히 여론에서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서신이 전달될지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유엔 산하 기구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WHO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권고할 정도인데 과연 이런 입장을 들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들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8.15 광화문 집회에서 10월 3일 개천절에도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죠. 하지 말아라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부, 지도자들은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아무리 참혹하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와도 우리 쫄지 맙시다. 아울러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앞으로의 보수 집회 광화문 광장을 이 헌법을 무시하는 이 정권과 합세해서 막으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헌법으로 맞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전광훈 목사를 가두어서 광화문 광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마 저 기자회견이 있었던데 저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지지자인가요? 아니면 8.15 집회 또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무슨 조직이 같은데 무슨 관계자인가요? 누구예요? 지금 8.15 집회 당시에 뭐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그 예. 단체 중에 일부 단체들이 이제 좀 연합회 형식으로 예. 꾸려서 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국민 걸 이제 비상대책위. 그렇습니다. 예. 꾸려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면서 지금 광화문 집회, 그 개천절 집회 예. 강행 의지를 나타냈죠. 근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요 개천절 집회 신고한 건수만 여러 단체에서 70건 정도 되고요. 예. 참여 인원만 13만 명이 넘습니다. 예상 인원으로 신고한 그렇습니다. 인원이.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집회 그 인원을 신고한 단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 공화당의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인데 예. 7건 집회를 신고해서 모두 그 12만 명이 모이겠다 이렇게 집회 신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다음이 자유연대라는 단체인데 5건 해서 10,000명 모이겠다 뭐 해서 등등 해서 70건 13만 명 모이겠다 이렇게 지금 예. 신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회가 이 광화문 집회 이후에 바로바로 신청된 집회도 있지만 자리 선점 때문에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 놓은 이런 집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미리 이제 다른 데서 장소를 점유하지 못하게 미리 찜해놓는다는 표현을 쓰겠네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할지는 몰랐던 거죠. 그때 예. 이제 미리 이제 선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확산을 하는 이유 그 단초 중에 하나가 이제 광화문 집회였기 때문에 추후에 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집회를 개최하겠다. 내부에서도 조금 반응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 많은 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은 일단 이들 집회 모두 예. 금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뭐 다른 진영 쪽에서 뭐 민노준 노총이라든지 다른 진영에서 광화문 광장을 먼저 집회 신고를 해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선점하는 찜해놓기 위해서 집회에 신청을 해놨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는 거군요. 정세균 총리는 참 이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탄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의 개천절 집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8.15 광화문 집회는 지켜봤으나 이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일단 경찰이 불허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제 법원에 또 소송을 걸겠죠.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법 한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쓰겠다는 게 정 총리의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뭐 그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가 그 이전에 그 방역 완화 정책하고 엇물려 가지고 8월 15일부터 팍 늘었거든요. 용수철처럼 튀었거든요. 지금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집회가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추석이 있어요. 예. 추석 때 또 왕래가 굉장히 잦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월 3일 날 개천절하고 또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또 용수철처럼 팍 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정부가 뭐 저렇게 공권력 행사한다고 얘기한 건 잘한 거죠. 그리고 종교계도 좀 설득을 해야 되고요. 예. 종교계에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게 신앙의 자유지만 예. 내 예배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다. 예.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또 비대면도 있지 않느냐 해서 종교계도 좀 더 설득해야 되고 또 법원도 또 설득해야 돼요. 예. 지난번에 8.15 집회 허가 내준 판사를 비난할 게 아니라 판사는 그 신청한 거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정치적인 영향이나 예. 코로나 지금 확산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좀 설득하고 여러 분야를 지금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14일부터 18일까지 그 이제 집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회,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그 이후에 계속 생겨났거든요. 사람들에서. 그래서 이번에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도 마찬가지로 이 아주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해서는 안 되는데 좀 걱정스럽고. 예, 정부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반정부 집회라 막으려는 게 아니다. 그럼요. 이걸 분명히 해야죠. 예, 예. 반정부 집회 코로나만 종식되면 얼마든지 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다. 예. 이걸 좀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잘 이제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들, 집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그나저나 이 정강훈 목사는 이제 재구속이 됐잖아요. 뭐 항고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 항고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쪽에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데요. 예. 일단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가 이번에 이 보석 취소 결정을 재판부가 심리 없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면만 보고서 보석 취소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너무 명확하다 그만큼-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툼의 여지 없이 서면만으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위법한 집회에 참여했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 전 목사가 주장을 했던 게 나는 급사할 위험이 있다. 급사? 네, 네, 예. 교도소에 있으면 급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항고할 때 이 같은 주장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역시도 좀 받아들여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을 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 나는 예. 멀쩡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마치 문재인 정부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처럼 조작한 예. 것 같은 이런 음모론을 펼치면서 본인은 증상도 없고 굉장히 지금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접 이렇게 유튜브 방송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건강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급사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얼마나 믿을 수 예.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전 목사가 계속 얘기한 게 당뇨 같은 지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뇨가 있다고 구속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구속을 미루거나 뭐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건 예. 구속 생활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병원에 정말 가야 하거나 예.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당뇨 같은 지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진단서를 낸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지 이 역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예. 지난 4월 때는 급사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또 얘기를 꺼낼지. 그러나 또 여러 지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걸 보면 나름 건강은 자신 있는 것 같죠? 예. 뭐 연설하는 거 보면 뭐 활기차죠. 아직.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무 기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정부 당국과는 별개로 이 지금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진척이 있나요? 네, 일단 뭐 120곳 정도가 이미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예. 밝혔고 추가로 이제 아직 신청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좀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예. 게 이제 이 소송을 준비하는 측의 입장인데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가 또 이제 쟁점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법 쪽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일파만파 나오면서 주변의 유동인구가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히느냐가 핵심인데 일부에서는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여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한 게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법원에서 인정해 줄 것이다. 예. 최소한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한편 실제로 그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이게 장위동이거든요. 장위동의 유동인구가 줄어든 만큼 실제로 다른 지역도 유동인구가 많이 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8.15 집회를 기점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장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다 줄었고 꼭 장위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상점들도 매출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과연 쉽겠느냐라면서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도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분노를 삼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아픔 또 주변 사람들의 고통도 재판부가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